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안녕하십니까. 10월도 벌써 반이 지나간 건가요? 아닙니다. 아직 반이나 남았습니다. 10월 16일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처음엔 부인하던 군 당국도 개인 차원이었을 것이라는 전제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국감장은 이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국회 국방위 소속인 민주당 김광진 의원 연결할 예정입니다. 우리 사회에 편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네 편, 내 편, 그리고 종편. 잘못 태어난 것인지 잘못 태어났으면 없애야 하는 것인지 논란입니다.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종편의 문제들을 짚어봅니다. 방통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뉴스의 재구성에서는 친이계 정치인인 권성동 의원의 이른바 MB 일병 구하기 활약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에너그램 공갈의 주인공은 새누리당 원내대표입니다. 국정감사에 임하는 여당의 각오 속에는 서민의 한탄이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80%는 초등학교 때 시작됩니다. 초등학생 가해자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왕따 문자 6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피해 학생의 80%는 부모님께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다 알려주는 자녀 보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가 있습니다. 자녀의 학교폭력 문자, 인터넷 고민 검색, 실시간 위치, 유해 컨텐츠를 24시간 감지하여 부모님께 다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우리 아이 첫 번째 지킴이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옥션과 지마켓에서 스마트 보디가드를 검색하시면 50%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도 환경 호르몬을 쏟아내는 주방용품을 쓰고 계신가요? 이젠 250도에서도 환경 호르몬 제로인 친환경 실리콘 주방용품 마미 스테이블을 만나보세요. 전국 백화점 가격보다 30% 저렴하게 드립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주요 뉴스 몇 가지 간추려보겠습니다. 대선 개입 활동을 벌인 것으로 의심되는 국군 사이버사령부 요원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이 작성한 이른바 정치 댓글 400여 건이 삭제되면서 사이버사령부 파문은 은폐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국정원 국정조사 때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신문조서가 담당 수사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서울청 분석팀에 전달된 사실이 드러났으며 국정원 여직원의 소환을 서울청이 막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엔 비록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지만 전직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검토했다는 사실 자체로도 여권 내 친이 세력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당장 어제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감사원이 경솔하기 짝이 없다고 몰아붙이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여당이 주요 현안과 관련한 증인들을 두둔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당초 여당은 감싸기 국감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기초연금, 국정원 댓글 사건, 4대강, 그리고 종편에 이르기까지 상당수 위원들이 증인을 이해하고 두둔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이 동양그룹 본사와 현재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의 출국을 금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양그룹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피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의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하고 전수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밀양 송전탑을 지금처럼 지상에 세우지 않고 선로 지중화로 대체한다면 지중화로 인한 건강 환경 민원 비용의 감소가 지상공사 비용보다 클 것이라는 국립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비용 문제로 지중화를 할 수 없다는 정부와 한전의 입장을 반박하는 것으로
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전자파 관리 방안 도출 연구에 담겨 있습니다. 후쿠시마와 도쿄가 포함되는 일본 관동 지역에 대형 태풍 위파가 곧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에 동반된 집중호우로 후쿠시마 원전에 오염수가 유출되고 인근 토양에 흡수되어 있던 방사성 물질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신문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김영민 PD와 함께 오늘 조간 신문들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자, 한겨레 1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직할 사이버 사령부 5.3공단 소속 군인과 군무원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에서 트위터 등의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300여 건 올렸다는 점을 들어서 군 차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자, 한겨레가 이를 단독 보도했었는데요. 오늘 추가 보도가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총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 한겨레가 어제 보도한 후에 이 글들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글 한 400여 건이 말이죠.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확인해 봤더니 한겨레의 보도 이후인 그러니까 그제밤부터 어제 사이에 해당 요원들의 글이 대거 삭제됐다는 겁니다. 사이버 사령부 소속 요원으로 새로 확인된 고구려라는 이런 필명의 블로그에서는 민주당과 친북 인사 등을 비난한 글 535건 가운데 388건이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예. 자, 삭제된 글 가운데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임수경 의원이 탈북자와 언쟁을 주고받은 일로 인해 종북 논란에 휩싸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한 만화, 그러니까 임수경 의원을 비난한 그런 만화지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결정된 백선엽 장군을 민족 반역자로 불렀다는 이유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을 비난한 만화, 그리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는 글 등 대선과 관련된 게시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블로그에서는 뉴스 이슈 같은 이런 선거와 정치를 다룬 카테고리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진성준 의원 이야기는 국군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이 인터넷상에서 선거 개입 활동을 벌인 데 이어서 국방부 장관의 조사 지시 이후에 이 글들을 삭제하는 상황, 그러니까 증거 인멸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이 사건을 국방부가 조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너뜨린 국기문란 사건인 만큼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삭제한 글들을 어느 정도 복원해내는지 네. 이것이 아마 국방부 군 당국 차원의 자체 조사에 최소한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한겨레가 체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워봐야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조금이라도 좀 덜 보이게 하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것 같은데 어떻게 증거인멸을 할 생각을 할까요? 참 이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자, 한국일보 기사를 또 보겠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의 의심을 하나 다룬 게 있는데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이버 사령부에 이런 선거 개입 글을 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활동한 시기와 방식으로 미뤄봤을 때 이게 국정원 댓글 작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사이버 사령부 내에서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고 있는 5.3공단이 확대 편성됐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난해 5.3공단,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의 대북 심리전을 담당하는 5.3공단이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서
80여 명을 특채했다는 겁니다. 대선과 총선이 있는 지난해 왜 80여 명을 특채했을까? 자, 민주당은 연간 한 차례 선발하게 돼 있는 공무원을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서 80여 명이나 특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 여론 조작을 위해서 대북 심리전 인원을 증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은 뭐 이렇게 증원하는 과정에서 뭐 한두 사람이 결정했겠습니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장관도 분명히 이 사안을 파악했을 텐데, 자, 그렇다면 이것이 그냥 지금 군에서 보고 있듯 몇몇 군인 군무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가 아니라 조직적 대선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단초기도 합니다, 이게. 그건 뭐 한 번 특채를 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사에 따르면 수차례 더 했다고 되어 있어요. 최소 2회 이상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뭐 지금 사이버 사령부 관련 이슈가 네. 뭐 어제 오늘 사이에 아주 급속히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미 그제 밤부터 한겨레 인터넷판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네. 사안의 중요성과 또 인터넷 안에서의 어떤 파장을 생각한다면은 어제부터 조중동이 이렇게 주목할 필요가 있었는데 어제 조선 동아일보에서는 관련 기사를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아, 드디어 이제 뭔가 호흡이 맞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안 맞았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오늘 동아일보는 박스 기사로, 네. 조선일보는 한면, 중심 기사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까지 체크는 못했는데 조선 동아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봐서는 사안이 간단치 않다. 아,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니겠습니다. 뭐 국민일보 단독 보도인 것 같은데 말이죠. 상당히 좀 주목되는 기사기도 합니다. 이게 6일째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문제 해결 방안으로 과거 서독이 동독 내에 정치범 송환 때 돈을 대가로 지급한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카우프는 이제 독일어로 자유라는 뜻인데요. 자유라는 뜻의 프라이와 또 카우프라는 뜻의 카우프라는 사다라는 네. 의미의, 그러니까 자유를 사다 이런 의미의 프라이카우프인데 독일 통일 이전에 동독에 돈을 주고 정치범을 송환시킨 옛 서독의 이런 동독 반체제 인사 석방 사업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독이 동독에다가 돈을 주고 니들이 지금 묶어두고 있는 정치범 우리한테 다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정치범을 서독으로 데려오는 사업인데, 물론 이것에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선 건 아니었습니다. 교회라든지 변호사, 이런 민간이 주도해서 비밀리에 사업을 진행했는데, 언론도 여기에 협조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물론이고 남북 간 주요 현안 중 하나인 납북자 국군 포로들의 국내 송환에도 북측에다가 현금 또는 현물을 주는 방식을 적용하겠다. 이런 점을 시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가족이 있단 말이죠. 이 가족과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주고 그 가족을 남쪽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 이런 우상 아니겠습니까? 적용해 보자면. 현실성이 있겠어요. 글쎄, 이게 독일 같은 경우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데 이거 통일부 장관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을 또 언론이 받아 실었고 일면 머릿 기사로 다뤘으니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것 같아.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밀리에 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글쎄 말입니다. 이걸 야당 의원이 물어본 데 대해서 소극적으로 답변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에 대통령 업무보고 당시에도 프라이카우프 방식을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었고요. 프라이카우프 방식은 최근에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제안한 방식이었습니다. 정부가 추진할 경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것은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경향신문을 보겠습니다. 일면 기사인데 정부가 기초연금 공약에 사회적 합의기구로 설치해서 운영한 그런 국민행복연금위원회라는 그런 기구가 있었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을 여기서 만들었다라는 게 정부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기초연금안을
이분들은 반대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됐다는 겁니다. 자, 이거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지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반대를 했고 또 결국 국민행복연금위원회도 반대를 했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도대체 누가 만든 것일까요? 그럼 결국 정부가 청와대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면은 이런 뭐 사회적 합의기구 같은 건 뭐하러 만들었는지 이 폼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이 당사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정부 그 기초연금안을 제안한 자문위원으로 꼽혔던 분이 바로 한양대 전영준 교수인데 이분이 그 경향신문과 통화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나는 국민연금이 아니라 그 소득 연계안 쪽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진영복지부 장관의 그 의견과 같습니다. 이분의 의견이. 예. 그런데 엉뚱하게 이게 무슨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쪽으로 돼서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조차도 자기는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명예교수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연금 탈퇴 현상이 있었는데 이번이 두 번째다. 걱정이 태산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 자기들이 만약에 그 안을 만들었다면은 당연히 국민연금 탈퇴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인데 결국 자기들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안을 제안한 바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뭐 사회적 합의기구로 설치한 위원회 이름을 국민행복 이렇게 이름을 달 때부터 예. 좀 뭐라고 할까요? 포장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당장 주무부처인 복지부 장관부터 행복하지 않은 그런 결말을 맞았고요. 자, 그렇습니다. 국민행복이란 말 참 기만적입니다. 조선일보 3면을 보겠습니다. 어제 그 노종면 앵커가 지적했던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실렸네요. 우리 군이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 그러니까 MD 이 핵심 무기로 꼽히는 사드 요격 미사일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단 말이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체 연기를 위해서 미국에게 뭔가 선물을 준 거 아니냐라는 조선일보의 해석입니다. 줄곧 MD 참여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혀오던 한국 정부의 태도가 왜 변화했느냐. 그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 시기는 지난 2일 열린 45차 한미안보협의회 이후부터였는데 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국방부는 오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미국 측에 요구했고 미국 측은 사실상 수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단 말이죠. 미국도 그동안 쭉 전자권 전환 연기 반대해왔는데 이때는 또 사실상 수용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 한국이 당신들 MD 사줄 테니까 전자권 재연기해줘. 이렇게 딜을 한 거 아니겠는가. 이 의심이 된다는 거죠. 자, 조선일보도 그 점을 지금 오늘 3면에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네. 한겨레 보기 전에요. 네. 이 기사가 특히 또 조선일보 기사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좀 아프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 이 기사가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말이에요. 이건 뭐 사실은 그 한겨레 신문에 있는 그대로 나와도 네. 전혀 무방함이 없을 그런 기사인데. 저한테 한번 질문을 주시겠습니까? 노동면은 그렇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을까요? 아마 이런 기사가 저는 앞으로 종종 더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편과 연관된 겁니까? 네. 답변은 그냥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종편과 관련해서 그럴 알겠습니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종합편성 채널 재허가가 지금 목전인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한겨레 기사를 보니까 말이죠. 만약에 이 사드를 도입할 경우 군 안에서 걱정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웃나라의 우려를 살 수 있는 미국 무기와 구매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은 또 걱정하는 시선 중에는 지상에 한 개 포대를 구축하는 데만 1조 원이 드는 고가 장비이기 때문에 이거 예산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예.
전시작전권 전환에 따른 비용 지불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예. 야, 자. 유영희 위원장 연일 지면을 장식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와 한국일보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일면 사이드에 나왔습니다. 유기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2월 9일 서울 중구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인터넷 보수 매체지요 뉴데일리 부설 이승만 연구소 주최로 열린 이승만 포럼 관련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정동제일감리교회 아시죠? 그 광화문. 예. 광화문은 아니고 그 덕수궁 돌담길 그쪽에 보면은 아주 예쁘게 만들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이승만이. 아, 그래요? 예. 네. 이거 하는 사람들이 몇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유영희 교수. 자, 이유영희 교수가 한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의 기초 작업이 없었다면 과연 경제 기적을 이룰 수 있었나 생각합니다. 정치학자들이 정직하게 후진국에서 독재라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피한 것 아닌가 하는 논의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예.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과 실정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면 적어도 공은 7, 관은 3인데 이승만의 독재가 불가피했다 혹은 필요악이었다라고 할 때는 공이 9 또는 공이 10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종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불가피하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믿고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3.15 부정선거를 비롯한 각종 독재 정치가 되레 업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해주면은 권력자들은 얼마나 편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독재가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전에 우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나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죠. 유영희 교수는 정통 역사학자 출신은 아니다. 네. 이 정치학자인 걸로. 네, 정치를 전공했다고 했죠. 예, 예. 네. 자, 그래 놓고는 또 나중에 이제 유영희 위원장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자기는 실증주의 사학자다. 아니, 실증주의 사학자가 이 독재가, 온당하다. 이런 참 터무니없는 일반 상식에도 동떨어진 이런 주관적 평가를 남발하고 있단 말이죠. 실증주의 사학자들은 유영희 위원장을 실증주의 사학자로 보지 않고 네. 실증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자, 이런 말도 했어요. 또 유영희 위원장이 한국 역사에 이승만만한 인재는 없지 않은가. 이승만은 세종대왕하고 거의 맞먹는 유전자를 가졌던 인물 같아요. 유전자까지 나왔습니다. 예. 자, 이 기가 막힌 거는 또 한국일보 8면에 있는데 이 자신의 친필 서한이 담긴 서한과 함께 3년 전에 책임 편집한 잡지를 국회의원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입니다. 예. 자, 그런데 국회의원들 보라고 보낸 이 책자에는요, 조선왕족 출신인 이승만 전 대통령 최고의 독립운동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선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최고의 독립운동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 이승만의 혈통까지 내세우면서 그를 추앙한 것인데요. 그 밖에도 발군의 총명함과 타고난 건강체질, 동서학문에 두루 통달했다. 독립협회의 일원으로 과격한 정치운동을 펼치고 6년간 옥고를 치렀다. 미국의 3개 명문대학에서 공부해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국제법과 외교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분한테 어울리는 직위가 있습니다. 예. 이승만 기념사업회장. 예, 그런 건 아주 하실 분이 무슨 국사편찬위원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금성출판사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를 언급하면서 이 교과서는 세상에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보수진영에서 어마어마하게 색깔을 뒤집어 씌운 교과서가 바로 금성출판사 교과서 아닙니까? 예. 그리고 뉴라이트 대한교과서를 만든 교과서 포럼의 창립기념 심포지엄에도 유영희 위원장이 참석했던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자, 한국일보 1면을 보겠습니다. 주목되는 기사인데요.
참여정부가 2008년 2월에 정권 이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24일 동안 이지원을 초기화하는 작업을 진행했는데 이것 때문에 당시 이지원 전자결제가 되지 않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은 노무현이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국가기록원에 안 넘긴 거 아니냐 이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이관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2007년 10월 9일에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초안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데 아니 말한 사람이 바뀌었다 이거 이런 말 없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재수정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와중에 이지원의 이것이 이제 초기화되는 관계에서 누락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상의 누락이지 고의적인 누락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을 검찰 측에서 부인하지 않았다고 한국일보 기사가 써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한국일보의 출처는 한국일보 보도의 출처는 사정당국에 따르면이었습니다. 예. 더 이상 대화록 문제 시비 걸지 말자. 최근에 조선일보도 그랬고 새누리당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보니까. 예. 다 들춰봐야 더 이상 노무현을 공격할 거리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오늘 조선일보 오면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조선일보 오면을 보면은 종편 4사 주주를 구성할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 모두 다 검증해야 한다. 라는 언론학자들의 주장을 조선일보가 크게 실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종편 4사, TV조선, 채널A, JTBC, MBN 아니겠습니까? 예. 이 4사의 주주를 구성할 당시 상당히 좀 논란이 될 만한 여지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어제 한겨레를 통해서 공개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서 채널A가 이제 60억을 출자받았는데 이 60억이 따지고 보니까 동아일보 돈이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 동아일보가 30%를 넘을 수 없는 채널A에 대한 지분을 이런 식으로 넘긴 거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의혹이 제기됐으니 당연히 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라는 것이 조선일보의 논지입니다. 이상하죠? 제목만 보면 예. 자사의 이해가 걸린 문제에도 이렇게 비판적인 예. 시각을 제목으로까지 뽑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신문인 척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보니까 말이죠. 몇 가지 좀 파편의 사실들을 좀 엮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오면에 또 박스 기사로 실린 건 뭐냐면은 MBN은 주주 구성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예. 어떻게 MBN의 주주가 구성됐는지 이거를 도통 밝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채널A의 출자 과정에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언론학자들이 종편 4사의 이 주주 구성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란 말이죠. 이런 와중에 며칠 전에 있었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는 말하자면 방송사의 생사 여타를 결정할 수 있는 허가, 재허가, 취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4사 가운데 2개 정도는 취소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조선일보는 지금 채널A와 MBN의 주주 구성에 뭔가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구심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는 결국 경쟁자 떨어뜨리기용이죠. 채널A하고 MBN 이 친구들 수상하다. 아웃시켜라. 이런 의도가 아니겠는가라고 추정하면 너무 무리일까요? 아니 그렇게 보입니다. 추정도 아니고 그렇게 판단이 되죠. 야, 이게 참 보니까 말이죠. 이런 걸 독자들이 잘 모를 거라고 판단하고 조선일보가 얼마나 깨끗했으면 이런 얘기까지 했겠는가. 이런 또 생각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려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결국 자사 이익에 기초한
기사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얼마 전에 우리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서 듣보 칼럼으로 지켰던 기억하시죠? 9월 17일자 동아일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인 양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썼던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라는 칼럼, 최영의 논설위원회 칼럼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자, 이 보니까 동아일보가 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까? 동아일보 기자들도 고개를 못 들었던 모양입니다. 동아일보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가 편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 칼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응답한 106명 가운데 80.2%가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며 게재하면 안 됐다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은 문제지만 게재는 가능하다라는 답은 10.3%였습니다. 칼럼 게재 후 동아일보에 대한 외부 인식 변화를 두고 매우 부정적이란 답이 51%, 부정적이란 답이 42.5%로 나타나서 대부분이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소개했던 동아일보 노동조합 공정보도위원회 공보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끼리 소통 좀 하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편집국하고 논설실 사이에 소통 구조가 제대로 마련이 안 돼가지고 신문 펴보고 나니까 이 듣보 칼럼이 실렸단 말이죠. 그래서 동아일보 전체적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시사 애너그램 공갈에서 듣보 칼럼 앞에 이런 수식을 붙였습니다. 네. 욕창에 고른물로 쓴 듣보 칼럼. 이 공보위 광장이라는 동아일보 기자들의 뭐라고 할까요? 신문인가 내부 소식지? 노조 공보위 소식지입니다. 예, 이 소식지 제목이 우리끼리 소통 좀 하자. 네.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해할 만한 제목인데요. 예. 굳이 한 가지 더 충고를 하자면 예. 독자와 소통 좀 하자. 예. 네, 저는 이 제목을 써야 될 단계가 아닌가 그렇죠. 생각합니다. 자기들 내부 소통뿐만 아니라 독자들끼리 좀 소통 좀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네. 좋은 기사들이 또 뒤에 많은데 이건 저희 국민TV 뉴스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요약해서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사실은 이 아버지란 노래를 준비했어요. 아버지. 무슨 이유죠? 예. 앞서서 최동욱 아버지 전상서 관련한. 너무 일차적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좀 선곡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승만을 또 아버지로 생각한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란 노래 하덕규 씨의 노래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묻고 돌아온 부활절 펄펄 눈이 내렸네. 청정지역 송리산 자락의 황토대추를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아삭아삭 황토생대추, 새콤달콤 비타민이 사과의 15배, 지친 여러분의 피로를 확 날려드려요. 잠깐만요. 우리 고객님 대추 드시고 젊어지실게요. 황토생대추 010-2654-2609 043-542-2622. 임금님께 진상했던 본 황토대추 드시고 건강 챙기세요. 막간 퀴즈입니다. 정말 오늘만은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초구부터 전력으로 던진 게 좋았던 것 같고, LA 다저스의 류현진이 무실점 완벽투 활약을 펼치면서 벼랑 끝에 몰린 팀을 구해냈습니다.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한국인 출신으로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어본 적이 없는 선수는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박찬호, 2번 최희석, 3번 서진, 4번 김병현. 정답을 아는 분은 지금 팟빵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세요. 정답자 가운데 3분에게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돌발 영상을 보실 때마다 그 뒤에 숨은 제작자가 궁금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돌발 영상 노종면 PD. 자, 국보 1호 숭례문의 붕괴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파 앵커 노종면입니다. 3년 5개월 만에 스튜디오 아닌 스튜디오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이 진행하는 노종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노종면의 뉴스바는 매일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국민TV 라디오로 방송됩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들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재연기하면서 미국의 MD 체계에 참여하는 게 아니냐. 예. 예, 이게 현실이 되는 건가요, 진짜로? 김관진 국방장관이 그저께 국정감사장에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 구축을 위해서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도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원래 우리 정부가 추진해나가는 그 한국형 미사일 방어는 상공 40km 밑에 하층 방어만 하는 건데 국방장관이 하층이 아니라 다층 방어, 그러니까 여러 층의 방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게 40km보다 높은 상공의 방어도 생각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관진 장관의 말이 있고 나서 조선일보가 어제 아침 신문에서 미국 MD 체제의 핵심인 SM-3 미사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썼는데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어제 일단은 조선일보의 보도는 부인했는데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는데 대신에 40km에서 150km의 요격 고도를 가지고 있는 사드라는 장비를 구매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국방부 발로 여러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드는 아까 말씀하신 하층 방어 장비는 아닌 거죠? 예, 상공 40km는 대개 하층 방어라고 하고 그 위는 중고도 또 그보다 높은 곳은 고고도 요격 체계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데 사드는 중간 고도 요격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00km까지는 하층 방어라고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원래 하층은 40이라는데 100km까지 늘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어하는 사드의 구매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분류법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가 됐습니다. 근데 SM-3하고 사드 이 두 가지는 다 미국 MD의 핵심적인 미사일이고 우리 정부가 추진해왔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에는 안 들어갔던 건데 그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미국 MD에 참여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예, 이 전작권 환수 연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큰 거 아닌가요? 예, 사드 한 개 포대를 구축하는 데만 1조 원이 들어가니까 경제적인 의미의 비용이 우선 많이 들어가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외교적인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수해서 들어온 무기가 쓸모라도 있다면 좋은데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그렇지만 한반도 작전 지형에서는 이게 별 쓸모가 없다는 것도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작권 환수 재연기에 대한 찬반이 45.1과 45.2 거의 비슷하게 나왔던데요. 대개 이런 이슈는 정부가 하는 걸 지지하는 여론이 높은데 이렇게 찬반이 비슷하다는 거는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뜻이니까 그걸 정부가 좀 잘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부터 사실 미국 MD에 참여한다 만다 이런 얘기가 자주 여러 번 있었지만 결국은 이명박 정부도 들여다보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라서 미국 MD에는 참여 안 하는 입장을 고수했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바꾼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여기부터 정확히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했어요.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몇 시간 전에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뒀다라고 밝히면서 미국 의회가 부채 한도 증액에 실패하면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그러니까 부분 업무 중지, 그리고 디폴트, 채무불이행, 이 두 가지를 막기 위한 협상이 타결될 조짐을 보이면서도 또 막판 진통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합의되지 않으면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고는 경고를 피치가 아주 강력하게 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재작년 8월에도 부채 한도 증액 협상을 가지고 미국 정치권이 크게 한번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 그 후에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한 단계 강등하면서 큰 파장이 있었습니다. 네. 자, 후쿠시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대형 태풍이 곧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관동 지역에 최근 9년 사이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 상륙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예. 후쿠시마 온전이 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라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는 오염수 유출 이런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26호 태풍 위파가 오늘 오전에 관동 지방에 상륙한다고 일본 기상청이 알렸는데요. 어제 저녁 7시를 기준으로 볼 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40m인 대형 태풍입니다. 오늘 정오쯤에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지나갈 것 같은데 비가 만약에 많이 온다면 오염수를 모아놓은 탱크 주변에 고인 물 이게 흘러 넘치거나 아니면 지하수의 유입이 늘어나서 오염수 자체가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풍 때문에 원전 시설이 파손될 우려도 있는데요. 특히 원전 앞바다에 설치된 수중 차단막 이게 부서지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에 18호 태풍 마니가 지나갔을 때 오염수 탱크 둘레에 보에서 물이 넘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일본이 대응을 잘 해야 될 텐데요. 도쿄전력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임시 탱크를 만들어 놓는 등등의 방식으로 오염수 유출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어제 밝혔는데요. 근데 그동안 도쿄전력이 해왔던 것을 보면 과연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보에 고인 물의 방사성 물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배출하겠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 이하의 방사능이 나오면 그냥 내보내겠다라는 계획도 내놨는데 이 기준이라는 것도 얼마나 지킬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 총리하고 부총리가 어제 또 부적절한 발언을 했습니까? 아베 총리가 어제 국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자기는 매일 후쿠시마산 쌀로 만든 밥을 지어 먹고 있다라고 하면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는 식품과 물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총회 때 후쿠시마 상황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다가 그 후에 바로 그렇지 않다는 증거가 속속 나와서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어제 발언을 보면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도 또 다시 한번 밝히면서 강한 일본 건설 이런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인자 아소 부총리의 발언도 문제가 됐는데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야스쿠니 신사의 추계 제사에 참배할지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아시아 국가에 중국과 한국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야스쿠니에 가든지 말든지 한국하고 중국은 상관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영국과 중국이 좀 가까워지는 그런 계기를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의 오스본 재무장관이 지금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어제 마카이 중국 부총리하고 만나서 런던 금융기관에 중국 주식과 채권에 대한 위안화 직접 투자를 개방하는 방안을 합의했다고 영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영국 금융기관에 면허를 줘서 위안화를 가지고 중국의 금융시장하고 직접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중국 은행들이 영국 안에서 지점을 개설할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했는데요. 이 지점들은 영국 땅에 있지만 중국법에 따라서 규제를 받고 또 중국 당국의 감독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런던을 위안화 거래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영국의 뜻이 반영된 그런 조치였습니다. 중국한테는 위안화가 국제통화로서의 지위를 얻게 돼서 좋고 또 영국한테는 금융산업을 더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그런 합의였습니다. 아무리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라고 하지만 중국에 들어서는 외국은행, 중국은행까지 중국 당국이 감독한다. 상당히 파격적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영국이 중국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 작년 5월에 영국 총리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를 만났던 일 때문에 두 나라 관계가 아주 나빠졌었습니다. 중국의 투자를 끌어와서 경제를 살려야 되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영국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지난 1년간 끙끙 앓았는데요. 결국 지난 6월달에 캐머런 총리가 다시는 달라이라마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백기를 들면서 겨우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과거에 프랑스의 사르코지 전 대통령하고 또 메르켈 독일 총리 이런 사람들도 달라이라마를 만났다가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서 결국은 백기를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상황이 영국하고도 되풀이됐던 겁니다. 그런 우여곡절이 있다 보니까 영국이 이번에 더더욱 파격적인 조치까지 이렇게 허용하게 됐는데 국제사회에서 차이나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였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4대강 사업이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닌 대운하로 추진된 데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준서를 요구했다는 점에 대해서 국토부와 청와대 관련자를 사법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결론이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했습니다. 그때 검토할 때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검토했습니다. 그 결론은 어떻습니까? 사법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했습니다.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까? 예. 저는 4대강 사업이 사실상 운하의 1단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잘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4대강 감사의 결과는 모두 다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감사를 열심히 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감사를 해놓고도 사법적으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옵니다. 이런 감사 국민들이 납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여당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우고 그다음에 국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을 갖고 감사원이 그 당부를 결정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권성동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방금 이명박 사법 처리를 운운한 친박근혜계인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실세라고 소문나더니 자기 한참 선배도 무시하고 경고하는데 경거망동하지 말라라고까지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누구? 2008년 6월 29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 조성욱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내정하는 등 후속 비서관 인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비서관에는 권성동 변호사가 기용됐고 2009년 8월 11일 선거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10월 강릉 재선거에 출마할 친박계 후보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10월 강릉 재선거에 출마할 친박계 신재영 한나라당 예비 후보자의 선거 개소식을 찾았습니다. 저와 신문호 위원장님과 모두 국가가 사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10월 강릉 재선거에는 치비계인 권성동 법무비서관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개파와 공청 갈등의 조짐이 예고되는 곳입니다. 권성동 의원은 누구일까? 바로 친 이명박계.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국정원뿐 아니라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지난해 대선 때 이른바 댓글 요원을 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사이버 사령부 소속 군인과 군무원들이 친여, 반야 주장을 SNS 등을 통해 유포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던 군 당국은 개인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며 일단 방어막을 쳐두고 자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예. 자, 이 국정감사 때문에 바쁘실 텐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군 사이버 사령부는 어떤 조직인지요? 이름 안에서 그대로 보여집니다만은 대북 활동이나 아니면 국가적으로 사이버 전쟁이 일어날 때 이것을 방어하거나 공격하는 이런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부대입니다. 국방부 직할이라고 하던데 맞던가요? 정확히는 국방장관 직할이고요. 네. 당초에는 원래 합참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게 소위 말하는 7.7 디도스 공격 이후에 99년에요. 네. 2010년에 독립부대로 창설을 했습니다. 2010년에 창설을 했고요. 예. 예, 사령관 계급은 어떻게 되죠? 사령관 계급은 준장입니다. 원스타. 지금 그 부대 사령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요? 규모 자체를 다 밝히는 것은 조금
그 보안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 안에 심리전단이라는 조직이 있는 게 확인된 사실입니까? 예, 심리전단을 운영하고 있는 건 확인된 사실이고, 네. 심리전단의 부대 요원들이 사이버 사령부 전체 인원의 한 25% 이상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까지는 밝힐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보면은 한 해 특채 규모 정도는 나와 있던데요. 예. 새로 그러니까 이제 군무원을 채용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현재 예를 들어 군인 티오나 이런 것을 얻으려면 안행부나 이런 데서 티오를 딱 얻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장기적으로 있는 사람을 뽑으려면 군무원을 뽑는 방식이 있어서 네. 사실 제가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군무원 티오를 안행부나 기재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국방부에 남는 티오를 가지고 끌어온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 자체도 약간 의구심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한 해 어느 정도 새로 군무원들을 채용합니까? 대선 기간에는 한 80여 명 정도 추가적으로 끌어온 것 같습니다. 아,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요? 예. 오늘 한겨레 보도를 보면은, 한국일보 보도를 보면,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차례 80명 규모의 특채가 있었다. 예.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던데, 이게 확인된 내용인가요? 사령관이 어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평년도에는 한 해에 한 번만 특채를 하는 거고요. 예. 네. 그 사이버 사령부가 심리 전단의 존재 자체를 숨기려고 했던가요? 기본적으로 군 부대는 네. 모든 부대를 다 공개해놓고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감사를 올해 처음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창설 이후에. 예. 행복국감으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로서는 자신들은 처음으로 공개되는 부대들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좀 염려하고 걱정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국정감사 저희가 처음에 의결할 때 530단이라든가 단 이름들 이런 것들은 다 공개돼서 국정감사 의결서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게 추가적으로 국가 기밀인데 누설됐다거나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공개하지 않으려는 의도는 이해가 되고요. 예. 다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허위 보고를 했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있었습니다. 저희 사전에 대면 보고를 해올 때도 네. 올 때마다 자료가 달라진다거나 네. 심지어는 어제 국정감사장에서도 증인들을 비공개로 해야 될 증인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양당 간에 합의를 했는데 네. 그 섰던 증인이 합의된 증인이 아닌 다른 증인이 서서 선서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 증인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 사이버 사령부에서 했다는 부당한 행위들, 이 활동들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언론들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현재는 군무원 2명과 군인 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그분들이 이제 트위터 글로 보면 한 7천여 건 정도 글을 쓰신 것 같은데 그 중에 명백하게 정치에 개입했고 선거와 관련된 글을 쓴 것은 한 300여 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천 건 중에 300여 건이요? 예. 네. 네. 주 내용들은 대부분 문재인 후보와 관련된 내용,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야권연대 문제, 천안함 문제나 NLL과 관련한 문제, 기본적으로 선거 국면에서 문제가 됐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코멘트들을 거의 다 한 것 같습니다. 네. 김광진 의원에 관한 글들도 있더군요. 예, 제가 지난번 국정원 사건이 났을 때 검찰 조사 결과에도 제 이름이 꽤나 있었는데요. 네. 이번 트위터에도 제 이름이 좀 몇 건 등장하더라고요. 예. 다른 문재인 후보나 또 이정희 의원 등등 야권 연대 등에 대한 것은 국내 정치고 또 선거와 관련된 것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예. 천안함 또는 NLL 이런 것들은 군 입장에서는 안보와 관련된 것이니까 사이버 사령부 활동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천안함에 대해서 네. 북한과의 문제를 트위터에 쓴 것이 아니라 예. 문재인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천안함에 대해서 침몰이라고 하는데 왜 북한의 소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천안함 자체의 진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조금 전에 군인 1명 그리고 군무원 2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예. 그 군인 1명은 계급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걸 다 밝히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마 그 3명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조만간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 3명은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보죠. 지휘급 인사입니까? 아니면 일반 뭐 회사로 치면 일반 직원에 해당합니까? 지휘급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휘급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를 보면은 추가로 1명이 더 확인됐더군요. 제가 아직 한겨레 기사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네, 군무원 1명이 더 확인이 됐다고 그런 보도가 나왔던데. 예. 자, 이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연계된 그런 활동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뭐 트위터 같은 경우에 A라는 뭐 군무원이 올리면 B라는 군무원이 리트윗을 한다든가. 예. 아마 그 서로 간의 연계성이나 국정원 간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뭐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고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좀 많은 부분을 추적하고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고 구체화돼서 통계치를 낼 수 있을 만큼의 지표를 좀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두 건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그걸 모든 것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제가 국정감사에 종합질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회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예. 조금 여러 가지의 기간을 두시면 좋겠고 또 저희로서도 전략과 전술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상대의 부대가 무슨 수송 부대나 이런 부대가 아니고 예. 사이버전을 전담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략과 전술을 다 노출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일단 들리기로는요. 제가 지금 들리기로는 어떤 단초는 발견했으나 지금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들려요. 약간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국정원에서도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코어였고 국정원 사건에서 네. 연계성을 찾는 여러 가지 것이었는데 그동안은 지금 사이버사령부가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 네, 어제 국정감사 이후로 몇 가지 것들을 저희가 좀 자료를 확보한 부분들이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어쨌든 이게 위중한 사건이고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하는 내용만 말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추측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이런 부분은 조만간에 또 밝힐 내용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장 지시 말씀 이것이 이미 드러난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서 보면은 여러 계정들이 그 지시 말씀의 그 내용을 뭐 토시 하나 거의 틀리지 않고 같이 올렸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사이버 사령부의 연계고리도 그런 면에서 추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사실은 소위 봇이라고 하는 것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트위터 봇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게 반복되는 혹은 야권에 반대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전부 다 국정원이나 뭐 사이버 사령부의 계정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의 연계성을 추적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해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진실관계들을 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근데 정리를 하면 그 국정원장 지시 말씀 사항을 코어로 보고 그것을 기준으로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연계되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이 국정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대이기 때문에요. 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성이 없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또 컨트롤 타워를 국정원 안에 두고 있습니다. 인원이 파견돼서 국정원에 직원이 가서 평시에도 운영을 하는 부대거든요. 예. 예, 여러 가지 국정과 연계성이 있고 또 사이버 사령부 내에서 발생되는 자체적인 행위들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정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이미 예산이 독립된 것이 아니군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 국방장관 직속인데 그 국정원의 예산을 씁니까? 인건비는 법적으로 국방부 예산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게 일정 정도의 정보부대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기는
전투작전부대인데 네. 정보부대이기 때문에 비공식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국정원 예산을 지금 받아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 그 군 내에 있는 뭐 기무사라든가 정보 부서는 다 국정원 예산을 쓰고 있나요? 밝혀진 부대 외에는 그걸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뜻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질의를 통해서 예. 정말로 그렇게 국정원 예산을 쓸 필요성이 있는지 확인을 좀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이 3명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했다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뭐 그냥 읽으면 즐런이라는 계정이던데요. 예. 예. 우리 말로 달림이라고 치면 그 알파벳 조합이 되는 예. 이 사람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은 맞습니까? 달림이라고 하는 계정이 트위터에서는 꽤나 유명한 계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예. 속칭으로 달림이가 지른다 이런 말들이 있는 것처럼 이분은 좀 강하게 지르는 글들을 좀 많이 쓰셨는데요. 네. 그런 걸로 보면은 법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 그러니까 일반인이었어도 이렇게까지 글을 막 후보들에게 써도 되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글들도 꽤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인이 일반적인 공무원이라고만 해도 참 부담스러울 텐데 예. 군복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그런 일들을 아무런 감정의 동요나 제재 없이 네.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정도로 내지를 정도의 글을 쓰는 사람이라면 이게 다른 군인도 아니고 군무원도 아니고 예. 사이버 사령부 소속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럼 이게 개인적인 활동일 수 있어요? 오늘 언론들에 좀 나옵니다만 국방부는 2명과 1명이 사이버 사령부 직원인 것으로 군 소식통에 의하면 밝혀지고 있다. 지금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거는 개인적인 문제다. 사이버 사령부는 관계가 없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려고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국정원 사건도 처음에는 항상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인 일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게 워낙 흔적들이 많이 남는 작업입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막무가내로 그냥 개인적인 일이다라고만 피부에서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에 있어서 네. 통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만간에 좀 더 많은 부분이 구체화돼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자신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좀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개인적인 활동일 수 있죠. 예. 이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나 이게 정보를 다루는 정보사령부고 또 온라인 활동을 하는 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인 사병이든 군무원이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군기 문란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신다면 이런 겁니다. 이 부대가 무슨 일반적인 부대가 아니라 사이버전, 그것도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북한이 공격해 오거나 상시적으로 활동을 할 때 그걸 스크린하는 부대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서 스크린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자기들 말로는요, 스크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네. 자기들 직원인 것을 저희 같은 민간인이나 언론사에서도 추적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들도 체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처음에 이것이 월요일 날 저녁에 언론에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국정감사를 화요일 날 오후에 했던 사이버사령부 국정감사를. 네. 네, 그 국정감사장에 올 때까지 사이버사령부는 그런 기능과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3명의 아이디가 사이버사령부 직원인지 아닌지조차도 스크린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스크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인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북한이 공격해와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뭔가를 심리전을 편다고 할 때 24시간이 넘도록 그것을 추적하지도 못하는 사령부가 과연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도 드는 것이죠. 네, 국가안보 차원에서 보면은
안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나마 안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예. 자, 쭉 여러 질문에 답을 해주시면서 나눠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국방부가 이 군 당국이 자체 조사를 벌인다는 데 대한 민주당의 입장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고 체계는 이런 식입니다. 530 단장, 그리고 사이버 사령관, 국방장관, 그다음 청와대 이런 식의 직보 체계인 것 같은데요. 예.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이버 사령관이나 국방장관이나.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방장관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현재 언론에 공개된 3명의 사람이 사이버 사령부 소속이냐 아니냐 이 정도의 진위만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게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연계돼서 한 거냐 사이버 사령부에 연계돼서 한 거냐라고 하는 것을 국방부가 밝힌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네. 예, 그래서 다른 특검이나 혹은 국정조사나 다른 방식의 범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있었던 증인 논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원래 합의됐던 증인이 아니라 다른 증인이 국정감사장에 나왔다 그랬어요? 예. 합의됐던 증인인 건 맞습니다. 전체 11명을 저희가 국정감사 시작할 때 증인을 불렀는데요. 예. 사이버 사령부의 특성상 얼굴을 공개하기 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3명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말자라고 여야 간 합의를 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막상 단상에 서서 3명이 증인 선서를 할 때는 저희가 합의되지 않은 다른 사람이 비공개로 선서를 하러 들어왔어요. 예. 비공개를 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은 공개에 서서 선서를 했고요. 얼굴이 공개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예.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 정말 국방부가 비공개를 해야 된다. 이게 국가 안위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말이 그 말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잃어버렸고 비공개 취지에 대해서. 예. 예. 그리고 국정감사를 수감하는 피검기관으로서 국회의원들에게 이게 일정 정도의 기만 전술을 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철저하게 가리기 위해서 국감위원들의 동의하에 비공개로 하기로 하고 공개를 시키는, 그러니까 공개하는 증인들 사이에 끼워 넣는 그랬다면 또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예, 그런 것도 아니었고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은 단순 실수로 그렇게 했다. 실수로 그렇게 된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하물며 실수라고 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해라도 하겠는데 7, 8, 9번을 빠져라라고 했는데 8, 90번을 뺀 이런 상황으로 그냥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들켰어요. 그러고 들킨 거죠. 네. 근데 그렇게 국정원이 이 국방부가 감추려고 하는 증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530 단장이 한 명 있고요. 네. 이분은 아마 그 국가 안위의 측면보다는 530 단장에게 질문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한 것 같고요. 예. 다른 한 분은 제가 판단하기에도 조금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30 단장이나 지금 또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분들, 결국 어제 질의가 이루어졌는지요? 비공개 때 질의는 이루어졌고요. 네. 공개 때 질의는 사령관이 대신해서 답을 했습니다. 네. 비공개 때 질의 답변이 이루어진 내용 중에서 공개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요. 공개 때 거의 대부분이 다시 재반복돼서 나왔기 때문에요. 특별히 비공개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다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어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은 주로 어떤 부분을 질의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만약에 사실이라면 개인적인 차원이다. 이것을 방어하시느라고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요. 예. 또 하나는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사이버 사령부의 주 업무, 그다음에 대북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일반론에 대해서 시간을 많은 부분 할애하셨습니다. 네.
여기 사이버 사령부의 사령관이 그 아까 원스타라고 하셨죠? 예, 그 예. 옥도경 사령관인가요? 예. 예. 이분이 어제 뭐 본인이 책임질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부하 직원이 직접적으로 했다거나 그 군이 연계됐다라고 하면 자기가 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분은 임기제 장군님이시기 때문에 소장이나 이런 걸로 승진하는 분은 아닙니다. 예. 장군 승진을 시켜주면서 그 임기 동안만 하는 걸로 돼 있는 분이어서요. 그런 부분도 좀 여러 가지 판단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임기를 마치면은 전역하는 조건입니까? 국방부에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회 국방위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입니다. 밤새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져서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첫눈이 내렸던 설악산 지방 무려 영하 3.2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제천 2.6도, 서울도 6도입니다. 어제보다 4도에서 8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낮 동안에도 종일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구도 18도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종일 쾌청하겠는데요. 동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6도, 철원이 4도, 춘천도 5.6도까지 뚝 떨어져 있는데요. 오늘 낮 기온도 서울 17도 등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20도를 밑돌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에서 7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6도입니다. 이 시간 하늘 풍경이었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어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종편 얘기가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종합편성 채널, 자본금을 부당하게 끌어모으고 무늬만 종편일 뿐 저질 토론, 선정보도, 그리고 재방송으로 편성을 때운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양문석 상임위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국정감사장에 계셨죠? 예. 언제 끝났습니까? 어제 계속 파행으로 치닫다가 12시에 그 자동 산회가 됐고요. 그리고 뭐 저는 사무실에서 한 1시 반 정도 나왔습니다. 새벽 1시 반에요. 예. 예, 산회는 자정에 됐고. 예. 피곤하시겠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한겨레 신문 보도 보니까 그제군요. 동아일보가 고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자사 종편인 채널A에 60억 원을 우회 투자했다. 예. 이게 확인된 사실인가요? 어쨌든 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 어제 미방위 위원들이 이제 다 그 이야기를 했고 현재로는 뭐 그 민주당에서는 그 팩트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그 문제가 사실이라면 예. 방송법 8조에 따라서 승인 취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검찰 조사가 들어가서 그게 우회 투자고 동아일보 돈이다라는 부분들을 밝혀내면 이 허위 문서를
와 그 허위 사실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은 그 승인 과정에 있어서 허위로 그 이 문서를 작성해서 그 허위 문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권을 땄으면 이거는 승인 취소 대상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허위가 아니고 이 정당한 절차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법인이나 사람이 30% 이상을 갖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우회 투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밝혀지면 승인 취소 대상이고 우회 투자가 아니고 그 정당한 부분인데 동아일보가 지분을 30%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시정명령 대상입니다. 아, 그래요. 이 고월이라는 이 회사 말고 또 환인제약 얘기도 나오던데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현재 이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면, 활동가의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의 입장에서 대답을 하면, 첫 번째, 사실 확인이 이 사법기관에 의해서 확정돼야, 그 뒤에 우리가 조치를 하는데, 조치의 방법은 허위일 경우에, 허위 보고이거나 허위 문서일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인 취소를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시정명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팩트냐 아니냐를 사법기관에서 확정해 줘야 됩니다. 아, 방통위에서 이런 것을 직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까? 예, 방송통신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방송사나 언론사에 대해서 조사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우회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예. 일단 저도 어제 이야기를 들어서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저축은행에다가 예금을 하고 그 예금을 수수료만 받고 다시 돌려주는. 네. 그런 부분인데, 그건 너무 복잡한 이야기라서, 이 말로 듣는 것보다는 글로 읽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제가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 알면서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김창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이분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고월이라는 회사가 이 골프장, 골프하우스 분양을 하는데, 여기에 동아일보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액을 가지고 다시 이 고월이라는 회사가 채널A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지분은 고월이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결국은 동아일보 돈이 고월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여전히 복잡하잖아요. 자, 내 돈을 저쪽 회사에 맡겨놓고 저쪽 회사에서 그 돈을 받아서 이름을 빌려서 투자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인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제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우회 투자인데 이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쪽에 돈 빌려주고 그 사람이 제3자한테 또 내 돈을 빌려주고 그 제3자가 제 지분을 샀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하는데 우리의 상식은 분명히 이거는 탈법이다. 또는 위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경제 영역에 있어서 이게 워낙 일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 범죄적 구성을 갖고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네, 비난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그야말로 탈법 범법이 되는지는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시네요. 자, 이 종편 심사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현재 이제 계획은 내년 1월에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중하순에 최종적으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종편들만 대상으로 하는 승인. 지금은 매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그 다음에 지상파에도 이제 지역 지상파, 그 다음에 지상파 DMB, 그 다음에 케이블, SO, 이제, 이런 매년 이 순서대로 심사를 합니다. 그건 이제 중에 하나가 이제 3년 차인 이제 종편인데, MBN은 이 승인일이 좀 늦어서,
4월 달에 할 예정이고요. 아.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 JTBC가 이제 올 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이 제어가 승인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번에 한두 개는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고, 또, 이경재 위원장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어요. 원래 한 2개 정도 했어야 되는 게 너무 많이 승인돼 있는 상황이다,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정치인답게 언론 플레이 아주 이제 능수능란한 양반인데요. 2개를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지 않냐라고 해놓고, 그 다음 날 기자간담회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언론에서 이 길들이기,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들도 나오는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을 길들여서 뭐 할 겁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머리가, 마음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2개 정도가 적절하지 않았냐라는 게 어제도 국감에서 그게 예전에 나의 소신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종편이 갓 태어났는데 부양의 대상 아니냐라고 하는 또 기자회견도 하고 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MB 정권 때의 방송통신위원장들하고 박근혜 정권의 방송통신위원장이 확실히 온도차는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종편의 조그만 위해가 될 수 있는 부분, 종편의 이익에 훼손될 수 있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했다면, 이경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종편에 대해서도 부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심사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2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송통신의 이제 종편 심사 기준표가 총점에서 과락했었을 때 조건부 제어가 또는 승인 취소, 재승인 취소, 요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관련한 항목에 있어서 50점 이하면 또 조건부 제어가 또는 제어가 거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성과 관련해서 장르 기준 맞추고 그다음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9 항목 중에 2번, 3번 항목이 50점 미만이면 이 조건부 제어가 또는 재승인 거부인데요. 심사위원장의 의지가 즉 과락을 했었을 때 조건부 제어가냐, 재승인 거부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심사위원장의 의지가 큰 거죠. 심사위원장은 외부에서 맡습니까, 보통? 아니죠. 우리 방통위의 관행은 다 이 내부에서 맡았습니다. 위원장을 제외한 4명의 상임위원이 맡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외부에 맡기면 또 책임 회피 이야기가 또 나올 것이고, 그리고 복잡하고 어렵고 비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영역은 다 외부냐. 그럼 너희들은 도대체 뭐 하는 데냐라는 이 비난이 또 쇄도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번 조중동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그러니까 이경재 위원장이 아닌 다른 상임위원들 중에서 한 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보통 여당 쪽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겠군요. 가봐야 알겠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경재 위원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제 이랬다 저랬다 입장이 이제 서로 상충된다는 말씀하시면서 왔다 갔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혹시 좀 우리 양 위원을 좀 공격하려는 언론이 이경재 위원장 왔다 갔다 한다. 이러면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그리고 오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요, 그거야 정신이 왔다 갔다 그런 취지는 아니죠. 취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노련한 정치인 출신 이 장관급 위원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보면
한번 살 띄워보잖아요. 흘려보고 청기 누설해서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리고 채택할 것이냐 버릴 것이냐를 하는 게 그 우리나라 정치판의 그 이 여론 떠보기의 전형인데 그러한 모습 아니겠냐. 즉 그 전혀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그 두 개를 쳐내겠다라는 것도 아니다. 어쨌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종편에 대한 시선들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 입장을 정하겠다라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제 분석이고 표현과 말 입장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그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는 아니다라는 걸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 이제 심사 결과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특정한 항목에 있어서 그 꽈락이 나왔을 때 그때 결정 권한을 심사위원장이 갖는 거예요. 그거를 그 심사위원회에서 공동 의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심사위원장이 그 심사위원 구성의 1차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5명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을 그 1차적으로 심사위원장이 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관행적으로는 심사위원장이 구성을 하면 다 그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지금 뭐 지상파 DMB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지난 그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었고. 근데 이제 워낙 그 사회적 쟁점이 됐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시선이 쏠려 있는 이번 심사위원회 구성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딱 되고 나면 종편이 뭐 한 개나 두 개가 정리가 되느냐, 안 그러면 그대로 유지가 되느냐를 그 보는 바로미터가 딱 나오겠죠. 누가 심사위원장이고 그다음에 누가 심사위원이냐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이 뭐냐는 그 구성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그게 내년 1월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만약 양 의원께 그 권한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종편 3사 중에서 이번에 심사받는 조중동 3사 중에서 하나는 반드시 쳐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다면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심사위원장에 노미네이트도 되지 못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심사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보도와 관련된 항목도 있는 거죠? 공정성의 영역입니다. 보도의 공정성. 비중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사실상 비중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9개 항목 중에 650점 미만이거나, 그 다음에 그 영역에 있어서, 공정성 영역에 있어서 50점 미만이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제어가거나, 제어가 취소거나,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총점이 에서 잡아내느냐, 안 그러면 항목에서 잡아내느냐, 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비중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 종편들이 지금 뭐 4개가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경영 상태가 어렵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출범 초기부터 있었던 얘기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작년에 700억, 600억, 500억, 400억 이제 그렇게 적자가 난 상황이고. 그리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종편을 왜 취소시키냐. 그냥 4강 체제를 계속 가면 본체가 망할 텐데.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그거는 여러 가지 바람들 그 분노에 대한 또 다른 바람들일 수도 있고 한데 여전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배제한다 손 치더라도 미디어 산업이라는 영역에 있어서 본다면 내 쌍둥이가 4% 정도의 시청률을 가지고
매일 같이 그 방송을 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블랙홀처럼 그 다른 기존의 그 이 매체들이 이 흡수당하는 예. 그러면서 전체가 어려워지는 이제 지금은 그 현상이 일어난 거잖아요. 네. 두 가지 우리나라 지금 미디어 산업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주요 광고주들이 국내 광고를 하지 않는다. 네. 다 해외로 나가서 광고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 방송 매체 광고 비중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많은 방송들이 그 재원의 80% 이상을 광고에 의존을 하면서 그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 이 신문의 힘을 그대로 이 방송에 전이시켜서 들어온 종편 사사의 광고 확보. 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벌써 한 2천억 정도가 기존의 광고에서 이제 쏠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2천억 정도면 이게 YTN 계시죠? YTN 3개가 날아가 버린 거잖아요. 네. 3개에서 4개가.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쪼개서 지금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역 MBC, 지역 민방, 그다음에 종교 라디오 방송들, 그다음에 YTN 이제 이런 기존에 건강했던 그리고 좀 건강하려고 했던 이 매체들이 다 지금 이 몇십억씩 이 종편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저는 좀 줄여야 된다. 궁극적으로는 종편이 1개 정도를 생존시키고 3개는 좀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좀 미디어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조금 전에 지난해 적자가 700억, 600억, 500억, 400억 규모라고 하셨는데 예.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였어요? 저희 TBC가 어쨌든 가장 많이 투자해서 가장 많이 까먹었죠. 네. 그리고 채널 A, 그다음에 TV조선, 그다음에 MBN 요 순서인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매체가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이 사양산업의 이제 대표적인 영역에 이제 들어섰다고 보는 건데. 예. 3년 전에 조선일보 부수가 140만 부가 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102만 부, 40만 부가 줄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중앙도 40만 부 우리한테 종편 이 신청을 할 때 부수로 제출했던 내용들을 보면 40만 부 줄어서 76만 부. 동아일보가 작년에 51만 부, 올해 조사에서 59만 부가 나왔고요. 네. 매경 같은 경우 23만 부. 문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즉 다들 100만 부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던 신문들이 매년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만에 조사를 했으니까 매년 20만 부씩 빠진 거잖아요. 예. 이렇게 빠지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앞으로 3년 뒤에 현재의 추세를 특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네. 3년 뒤면 다 50만 부 이하짜리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진국의 주요 이 일간지들처럼 이제 부수로 승부를 걸 수 있는 시절은 지나가 버리는 거고, 그렇다고 광고 소구력이 뛰어나서 이 주요 광고들이 실릴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국 또 이제 방송의 모든 것들을 올인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가는데, 예. 그러면 방송에 다 올인했었을 때 이 방송에 있어서 기존의 매체들과 치열한 이제 싸움이 되는데, 그때는 좀 공정한 경쟁이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본체인 신문의 힘으로 이 자회사격인 방송의 광고를 땡겨오던 이러한 이 힘의 전이, 지배력의 전이들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까지 갈 때 다 죽어요. 저는 다 죽는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YTN과 뉴스와이가 방통위에 종편의 보도 과다 편성 문제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했죠. 네. 예,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이 부분이 두 가지 조치로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건데, 하나는 이행 실적에, 자기들 사업 계획서의 이행 실적에
장르 편성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몇 퍼센트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한번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그 재승인 심사 과정에 있어서 이제 다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살아남는 그 종편이 있으면 장르가 이제 조건부로 들어가겠죠. 그 기존에 너희들이 이야기했던 장르 편성을 반드시 해라. 그리고 뭐 지금 우리의 그 위원회 그 관행은 뭐 6개월마다 그 조건부를 주면 6개월마다 그 점검을 한다든지 연간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그 부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그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혹시요. 그러니까 그 재승인 심사를 해서 특정 종편에 대한 어떤 조건을 걸어서 뭐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승인을 내줄 수도 있는 거고 네네. 승인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아예 채널을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성격을. 뭐 너희들은 앞으로 종편하지 말고 보도 채널 한다면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그 허가장이 종합편성 채널이기 때문에. 네. 네. 자, 뭐 보도 채널처럼 편성 운영하는 것이 지금 뭐 법에 저촉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저촉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저촉됩니까? 자, 그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그 이 장르에 대한 그 규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락이라 하면 연애 프로그램하고 드라마를 이제 포함을 하는데요. 50% 이하는 안 된다. 뭐 이런 그 이 장르 규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1차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더더욱 이제 중요한 거는 자신들이 내놨던 사업 계획서잖아요. 왜 사업 계획서가 중요하냐면요. 뷰티 콘테스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종편 4개사한테 허가장을 줄 때 경쟁을 했었잖아요. 경쟁을 했는데 그 모든 기준이 그들이 낸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판단했단 말이에요. 다른 확인은 이 금융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했지만 그게 맞나 안 맞나만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후에 우리는 그 방송 허가를 받으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할 것인가를 보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가 자신들의 그 허가장의 핵심적 근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근거를 계속해서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승인 심사가 그 뜨거워졌던 거고, 여기서 지소의 사유들이 그 속출할 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 근거 이전에 사업 허가의 근거였던 사업 계획서가 그 기본적인 이 기준점이 될 거다라는 게 이제. 그럼 감점 요소가 될 것이고, 그것이 뭐 폭이 크면 취소의 대상도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보도 편성이 과다한 부분만 보더라도. 이제 이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보도 채널들이 이제 YTN하고 뉴스와이라서 요번에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은데, 뭐 뉴스와이는 종편하고 같이 출범했으니까, 뭐 한동안은 같은 편이었다 이렇게 쉽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YTN 같은 경우에 그동안 왜 문제 제기를 안 했을까요? 자신의 사활이 달린 문제인데. 뭐 좀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흘러가는 이 미디어 환경 변화를 전혀 못 읽었죠. 그리고 사실상 이 초기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들어와서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못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제 방에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YTN은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종편이든 지상파든 그 뉴스와이든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규제를 받는 모든 사업자들, 거의 모든 사업자들이 거의 일주일에 한 번꼴로 제 방에 찾아와서 상대방이 뭐를 하고 있다고 다 고사질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를 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부분이 있으면 이건 정책으로 반영을 해온 게 방송통신위원회의 몇 가지 굴러가는 축 중에 한 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YTN은. 네.
조금 전에 종편의 뭐 과당 경쟁 구조 때문에 여타 다른 채널들 방송사들의 어떤 수익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서 공동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것이 한 3개 정도든 이렇게 적정한 수로 감소시키는, 그래서 경쟁을 완화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다른 재원을 끌어들이는 것도 방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론되는 것이 KBS의 그 광고비를 일정 정도 종편 쪽으로 돌려주면 종편도 살고 뭐 다른 매체도 살고 이래서 나온 게 KBS 수신료 인상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가 그 봉지 커피를 마시던 사람이 그 원두 커피를 마시고 원두 커피 중에서도 브랜드 커피를 마시고 하는 것들은 더 맛이 좋고 몸에 좋은 거, 그리고 내 취향에 맞는 거를 선택하기 위해서 더 많은 비용을 내는 거죠. 자, 내가 2,500원짜리 볼펜을 쓰다가 5,000원짜리 만년필을 쓰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서 만년필을 쓰고 싶어서 5,000원을 냈는데 여전히 내 손에 쥐어지는 거는 2,500원짜리 볼펜이고 그 2,500원을 딴 놈한테 준다? 이게 시장 경제에 맞는 이야기고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즉, 국민의 돈으로 민간 미디어에 왜 지원을 해야 되냐고요. 그건 아니다. 수신료는 말 그대로 KBS와 그 다음에 EBS가 전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KBS와 EBS의 그 프로그램의 질을 고급화시키거나 훨씬 재밌게 오락가시키거나 훨씬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사용해야지 그 돈을 왜 다른 데다가 주냐고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합니다. 수신료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KBS와 EBS의 그 대시청자 서비스의 수준을 높여라. 여기에 사용하라는 거지. 저는 그렇게. 근데 방통위원장부터가 KBS 수신료를 인상하면 그로 인한 낙수 효과를 종편 등이 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뿐만 아니고 일정한 그 진보적 시각을 갖고 있는 미디어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고 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듣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시사 애너그램 공갈입니다. 정치인의 발언을 구성하는 음절들 순서만 바꿔서 풍자가 담긴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정감사에 임하는 각오를 애너그램 상자 공갈통에 넣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생, 정책, 체감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생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루면 들통날 거짓말로 들릴 수도 있는 판에 박힌 각오라 할 만합니다. 이 말이 탐탁치 않은 분들께는 애너그램으로 만든 새 문장을 권해드립니다. 원문의 음절들 그대로 유지한 채 음절 순서만 바꿔봤더니 국가의 국록이죠. 국록을 받는 수준이 높으신 대감님 때문에 국정이 감감하다는 문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록 높은 대감과 책사가 시체될 수도 있을 함정 안으로 민생을 민다. 최선의 정책서도 국정체제가 감감하겠습니다. 국록이 높은 대감과 그의 책사가 잘못 빠지면 시체가 될 수도 있는 함정으로 민생을 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써도 국정체제가 감감해진 것이지요. 국록이 높으신 대감과 책사는 어떤 정치 세력을 의미할까요? 원문과 애너그램 문장을 붙여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사 애너그램 공갈이었습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민생, 정책, 체감 국정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록 높은 대감과 책사가 시체될 수도 있을 함정 안으로 민생을 민다. 최선의 정책서도 국정체제가 감감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YTN 해직기자 노정면이 진행하는 국민TV 라디오 노정면의 뉴스바를 듣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국민과의 불통은 물론이고 측근들과의 소통에도 문제가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사들을 통해서 대통령 의중을 간접 취재하는 관행이 강한 청와대다 보니 오보가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습니다. 이번 주 오보의 역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발 오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자협회보 장우성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있었던 청와대발 오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우선 소개해드릴 기사는 문화일보의 대통령 지하 벙커 기사입니다. 예. 이 기사는 지금 포털에서도 삭제되고 문화일보 홈페이지에서 삭제돼서 좀 보기가 어려운데요. 북한 미사일 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던 지난 4월 10일이었습니다. 예. 문화일보는 긴박한 박, 온종일 집무실 지하 벙커 오가며 북도발 체크라는 제목 기사를 당시 이면 톱으로 보도했었는데요. 기사를 좀 보면요. 박 대통령은 집무실과 국가위기관리상황실, 지하 벙커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 여기를 오가면서 군 대비태세 등 안보 상황을 점검하는 데 힘을 집중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곧바로 청와대는 대통령은 지하 벙커에 간 일이 없다고 명백한 오보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이 벙커까지 내려갔다면 괜히 국민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타냈고요. 앞으로 대통령이 벙커에 내려갔다면 언론에 꼭 알리겠다. 이런 약속까지 덧붙였었습니다. 예. 자, 이 오보의 역사에서 빠지지 않는 신문이 있죠. 조선일보는 어떤 오보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는 지난 9월 6일자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 말을 인용해서 정주장 포스코 회장이 청와대에 사의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나온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말을 보면요. 정 회장이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명예롭게 은퇴하는 길을 택하겠다며 사임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조선은 청와대와 정부 일각을 근거로 해서 후임자는 포스코 외부 인사가 될 것이라고도 추측했는데요. 하지만 포스코 측은 정 회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 무근이고 정 회장은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라고 반박했었습니다. 네, 이게 9월 6일자 조선일보 보도였다고 그랬습니까? 네. 정 회장 지금도 회장인가요? 예. 정 회장은 이달에 제37대 세계 철강협회 회장으로 피선되기도 했고요. 여전히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남북 비밀 회담과 관련된 오보들 사실 어느 정부 때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어떤 오보가 있었습니까? 네, 내일신문이 지난 8월 8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정상을 위해서 회담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북측이 전격 수용한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 측근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측근이 베이징에서 비밀회동을 갖고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협의했다는 겁니다. 내일신문은 북한 측 인사는 국방위원회 정책국 소속 관계자라고 특정했고요. 예. 출처는 북한 사정에 밝은 한 인사라고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좀 당시에는 주목받았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북한의 개성공단 회담 수락 배경에는 이런 물밑 접촉이 있었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북한과 비공식 통로로는 대화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청와대는 이날 곧바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아주 강력한 어조로 부인을 했는데요. 분명하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확인할 수 있다는 말까지 덧붙였었습니다. 내일신문이 이 청와대의 해명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 같군요. 사실 저번에 북한 관련 오보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보도들은 좀 진위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좀 청와대가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했기 때문에요. 언론계에서는 일단 좀 오보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인 건 사실입니다. 그것도 중국에는 정부 관계자 행세를 하면서 북측 접촉을 시도하는 또 이제 접촉을 주선하겠다는 좀 브로커들도 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좀 여기서 착오가 있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또 한편에서는 취재 당시에는 청와대 측에서 그렇게 완강하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부인하지 않았었다는 그런 뒷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청와대도 이후에는 더 이상 조치를 요구하지 않아서 지금은 그냥 끝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오보다 아니다. 이건 좀 알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군요. 또 다른 오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MB 정부가 원전 비리를 적발하고도 은폐했었다는 연합뉴스의 기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5월 31일 연합뉴스는 이명박 정부에서 원전 비리 적발하고도 공개 안 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는데요. 예.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과 한수원 그리고 민간 합동조사관이
조사단이 그 원전 부품 수백 개와 관련된 원전 부품 비리를 적발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네. 이 기사는 그 YTN과 뉴스와이 같은 보도 전문 채널하고 그리고 환경닷컴 같은 일부 인터넷 언론도 인용해서 보도했는데요. 감사원이 해명절을 내서 뒷수습에 나왔습니다. 이미 지난해에 51건 이상 적발을 조치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청와대도 오보라고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좀 과정을 보면 좀 미숙한 과정이 좀 있었는데요. 그 청와대 관계자들이 좀 오버를 해서 오보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들은 출입기자들이 모여있는 청와대 춘추관이라고 있습니다. 춘추관에 와서 그 원전비리 전면 재수사 방침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MB정부가 비리를 적발하고도 덮었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연합뉴스가 이걸 너무 좀 단정적으로 봐서 보도를 했고 뒤늦게 이제 정부가 나와서 수습을 했다는 그런 뒷이야기입니다. 네, 이 건은 이른바 당국자 발표를 재확인했으면은 좀 피할 수 있었던 오보 아니었나 싶네요. 여하튼 간에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발 오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다른 정부에 비해서 많은 것인지 또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궁금해집니다. 아직 그 양적으로 비교하기엔 조금 이른 것 같고요. 아직 정부 출범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청와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정부 청와대는 정말 취재가 어렵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석들이 일단 진보 보수 매체를 불문하고 기자들 만나는 것을 좀 꺼려한다고 하고요. 그 모든 것이 보안에 철저하게 붙여지니까 기자들은 사실 좀 암담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정책이 공개돼서 발표가 돼도 속 시원한 좀 설명을 들을 수 없다는 그런 하소연도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오보를 내면 해명 차원에서라도 아주 자세한 브리핑을 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 윤창중 대변인이 있었던 그 초기에는 홍보라인이 흔들렸을 때는 좀 더 극심했다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요. 당시 윤창중 대변인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내가 유일한 단독 특종 기자다. 뭐 이런 말을 한 적도 있는데요. 그만큼 기자들의 취재가 좀 어려웠었다는 것을 좀 반증하는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기자들이 정말 소설을 쓸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자조도 나오고 있고요. 그 이정현 홍보수석 임명 뒤에는 좀 나아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와대가 정보 공개나 언론과의 소통에 좀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좀 끊이지 않아서요. 앞으로 오보가 나올 가능성은 많아 보입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 통치 스타일 때문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상대 오보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한나라당 대표를 지내던 시절에 외국 순방 가서 기자들과 이렇게 저녁을 먹다가 한 기자가 어저께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잠을 못 자면 오보하게 되지 않느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 하셨다고 하는데 언론에 좀 잘못 나가는 것 이런 것들 상당히 경계하다 보니까 참모들도 상당히 경계를 하게 되고요. 또 상당히 보안이라든가 그런 절차에 좀 집착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통령만의 책임이라기보다 그 참모진들이 뭐라고 할까요? 언론은 우리가 정확히 불러주는 것만 받았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리고 또 본인이 어떤 뭐 책임질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 보이고요. 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제 인상적인 것이 오보를 해야 그나마 해명을이라도 들을 수 있다. 이런 청와대 분위기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오보와 관련된 소식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퀴즈는 이것이었습니다. 류현진 선수처럼 LA 다저스 출신 한국인 선수가 아닌 사람은 정답은 4번 김병현 선수였습니다. 자,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뉴스바 바텐더 노종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